생각하지 않으면 질문할 수 없다. 반대로 질문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다. 사람은 질문을 받는 순간 생각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질문은 날카로운 송곳과 같다. 잠자고 있던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운다. 가장 소중하지만 잘 던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지금 행복한가?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란 질문이 그것이다. 질문을 좀 좁혀보자. 앞으로 살 날이 3년밖에 안 남았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떤 대답이 나올까? 직장을 그만두겠다.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 여행을 떠나겠다.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등 다양한 답변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을 던져보자. 그런데 왜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언제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한다. 여한 없이, 미련 없이 멋지게 살다 죽고 싶어 한다. 실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아도 지금처럼 살고 싶다. 지금과 똑같이 살다가 죽고 싶다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지금처럼 살다가 죽으면 정말 억울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뭔가 아쉬움이 있는 삶이다. 여한이 있는 삶은 불완전연소이고 완벽한 삶은 완전연소에 해당한다. 불완전연소는 연기가 많이 나고 그 흐름과 냄새도 많이 난다. 완전연소는 그렇지 않다. 깨끗하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는가? 난 완전연소가 되는 인생을 원한다. 여한 없이 살다 가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다 깨끗하게 가고 싶다. 에너지를 모두 쓰고 죽고 싶다. 여러분은 어떤가? 당신에게는 목표가 있는가? 목표란 무엇일까? 목표는 내비게이션과 같다. 우리는 차를 타면 가장 먼저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설정한다. 그럼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목적지까지 안내를 한다. 목표가 없다는 건 시동을 켜고 움직이긴 하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과 같다. 당연히 성과를 내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목표가 없다는 건 되는 대로 사는 것과 같다. 영어 단어 중 디제스터란 말이 있다.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사라지다라는 뜻의 디스와 별이란 뜻의 에스터로 구성되어 있다. 즉, 별이 사라지는 것이 재앙이라는 말이다. 나침반이 없던 옛날에는 항해할 때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았다. 그런데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면 별이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재앙이다. 목표가 없다는 건 그 자체로 이미 비극의 씨앗을 갖고 있는 것이다. 목표는 왜 중요할까? 목표는 최고의 동기부여 수단이다. 목표가 없으면 사람은 게을러진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이유가 없다. 목표가 있으면 벌떡 일어나 책상 앞에 앉게 된다. 목표가 없으면 쉽게 흔들리고 방황한다. 목표가 생기면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위해 일을 한다. 목표는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 목표는 안티바이러스 백신과 같다. 우리 주위엔 부정적인 정보가 넘쳐나지만 목표가 명확하면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목표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또 목표는 잠재력을 발휘하게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산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잠재력을 가졌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잠재력은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휘된다. 목표가 없으면 당연히 잠재력은 깨어나지 않는다. 현재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시간 축을 바꾸는 질문.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한다. 할 수밖에 없다. 공부를 계속할까? 아니면 그만하고 취직 준비를 할까? 군대는 언제 가는 게 좋을까? 지금 만나는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다. 아이를 당장 갖는 편이 나을까? 아니면 신혼을 더 즐기며 돈을 모을까? 이 회사를 계속 다녀도 괜찮을까? 아니면 이직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까? 월급쟁이로 평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사업을 할 것인가? 어려움에 빠진 형제를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두 눈을 딱 감고 모른 척할 것인가? 인생은 정말 의사결정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중대한 기로에서 주로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좋은 질문이 있다. 시간의 축을 바꾸는 질문이다. 우리는 늘 현재 시점에서 고민하고 결정을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결정은 현재를 기준으로 내려지지만 그 결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어서 후회할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시간의 축을 왔다 갔다 하는 질문이다. 미래 시점에서 지금의 결정을 보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결혼에 관한 결정이다. 지인 중 한 사람이 해외에서 교수 자리를 제안받고 결혼 문제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매우 도전적인 인물이다. 기존 방식보다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예전 직장도 몇 번 그만두고 공부를 계속해 교수 자리까지 제안을 받은 것이다. 무슨 고민이냐고 묻자 그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하는 게 옳은 결정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용을 들어보니 여자친구가 너무 의존적이었다. 늘 난 외국 나가기 싫어. 꼭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해. 그럼 오빠가 일하는 동안 나는 어떻게라며 징징거린다는 것이다. 난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생각하는 결혼은 어떤 모습인가요? 결혼하는 목적이 뭔가요? 그랬더니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불확실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발휘해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라고 한다. 참 멋진 말이다. 그래서 추가 질문을 던졌다. 지금의 여자친구와 함께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녀가 결혼 후에 새로운 모습을 보일까요?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쉽지 않을 거라고 답했다. 나는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 후 그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혼자 외국에 갔고 얼마 뒤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여성과 결혼해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출산도 그렇다.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각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니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설득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지만 출산 문제야말로 미래 시점에서 지금 결정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환갑이 됐을 때 아이를 낳지 않은 걸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현재의 이유를 댄다. 돈을 좀 더 모으기 위해서, 아이 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둘만의 인생을 즐기고 싶어서. 하지만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언젠가 여건이 되면 아이를 낳겠다고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을 수 있다. 또 아이를 갖겠다고 결심한다고 바로 아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그렇다. 지금 살림이 어렵다고 10년 후에도 그런 건 아니다. 무엇보다 30년 후 환갑쯤 됐을 때를 가정해 그때 시점에서 지금의 결정을 생각해보라. 그때도 맞아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건 탁월한 결정이었어라고 말할 자신이 있는가? 시간의 축을 당기는 질문 중 최고의 질문은 죽음에 관한 것이다. 죽음에 임박했을 때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KPMG 회장 유진 오켈리는 정기 건강검진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 뇌에서 종양을 발견했는데 살 날이 9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은 이런 선고를 받으면 90일 동안 무엇을 하겠는가? 누구를 만나 시간을 보내겠는가? 사랑한다고 말해주고픈 친구는 누구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디에서 맞고 싶은가? 그는 자신에게 남은 90일의 삶을 일기에 담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엮어 인생이 내게 준 선물이란 책을 냈다. 우리는 시간을 물 쓰듯 한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린다. 인생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생각되는가?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내게 살아갈 날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자신의 사망 기사를 작성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오늘 당신의 사망 기사를 써야 한다면 어떤 내용이 적히길 바라는가?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자주 던지는가? 난 죽음에 대한 질문을 자주 던진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지금 죽어도 후회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럼 내 생각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진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질문 중 하나는 시간을 앞당기는 질문이다. 미래의 자신이 지금의 결정을 어떻게 판단할 것 같은가? 어려운 결정을 앞둔 사람들에게 유효한 질문이다. 질문도 알아야 할 수 있다. 주변에 걱정되는 사람들이 많다. 애들은 아직 어린데 회사에서 구조조정의 압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 역시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걱정만 할 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회피하기만 한다. 그들이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하는 유일한 일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이미 회사를 그만둔 사람, 회사를 그만둘 예정인 사람들과 주로 어울린다. 그런 사람들과 놀다 보면 얻는 것이 있다. 우선 자신만 이런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는 데서 오는 위안이다. 불황이 닥치고 세상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혼자 당하는 것보다는 같이 당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나마 위로가 된다. 재수가 좋으면 자신보다 훨씬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럼 내심 그래도 쟤보단 내가 낫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며칠간은 속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 자신이 하던 일 외에는 아무 관심도 흥미도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호기심도 없고 질문도 없다. 그러니 발전할 계기도 없다. 이들의 수준은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이 속했던 조직에서 경험한 것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비슷비슷한 사람들과 매일 밥을 먹고 등산을 하니 생각 자체도 거기에 머문다. 발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발전은 언제 일어나는가? 새로운 것을 공부할 때 나온다. 공부하다 보면 호기심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기 위해 더 알아보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현재의 자신에 만족하며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배우기를 멈추는 것이다. 박사학위를 따고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 사람. 취직에 성공한 뒤 자기 일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변호사 시험 합격을 인생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위험하다.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삶의 의미를 잃기 때문이다. 난 말이 통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다양한 소재를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 호기심이 많고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좋다.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통찰력을 갖고 계속 공부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상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뭔가를 물어보고 그 과정을 통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좋다.
반면 질문이 없는 사람, 호기심이 사라진 사람들과의 대화는 좋아하지 않는다. 남 이야기하는 사람도 싫어한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돈의 팔촌 이야기를 길게 하는 사람은 질색이다. 정치인과 연예인을 주제로 오래 이야기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들을 보면 할 이야기가 있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 불필요한 화제거리를 자꾸 끄집어낸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호기심이 없고 질문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런데 왜 이들은 질문하지 않는 것일까? 왜 이들에게는 호기심이 없을까?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는 것이 너무 없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모르면 질문할 수 없다. 질문은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다. 내가 아는 것과 더 알고 싶은 것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나오는 것이 질문이다. 호기심도 그렇다. 평생 책 한 권 읽지 않고 신문 한 장 보지 않는 사람에게 호기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리학자 데니얼 벌라인은 호기심에 대해 이렇게 주장한다. 호기심은 지식에 의해 생겨나는 동시에 지식의 부재에 의해 촉발된다. 어떤 정보를 접하면 그것이 무지를 자극해 알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주제에 대해 무언가를 알게 되면 그 주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간극을 좁히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음악적 뇌가 불협화음에 반응하듯 과학적 호기심은 지식의 빈틈, 지식의 간극에서 나온다. 한마디로 호기심이 생기려면 그것과 관련해 일정 수준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호기심도 질문도 나올 수 없다. 왜 사는 것이 힘들까?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는 더 이상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변하는 세상을 알기 위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다. 책을 읽고 다른 분야의 사람을 만나보면서 새로운 것을 공부해야 한다. 현재 아는 것과 더 알고 싶은 것 사이의 간극을 발견해야 한다. 정보 간극을 줄이고 싶은 충동을 느껴야 한다. 그게 호기심이다. 호기심이 있어야 질문하게 된다. 나는 정말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가? 변화란 무엇일까? 한자로 변할 변자는 말 이을연과 칠복이 합쳐진 글자다. 즉,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변화란 쉽지 않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내가 생각하는 변화의 정의는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큰 고통을 감내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원하는 것, 고통 감내, 새로운 습관이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날씬한 몸을 예로 들어보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난 정말 절실하게 날씬한 몸을 원하는가? 대부분은 절실하지 않다. 변화를 원하는 마음도 그저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남산만한 배를 하고도 운동은 하지 않는 중년 아저씨들은 왜 그럴까? 현재 자신의 몸에 그럭저럭 만족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절실함이 없다. 서류 전형 탈락이다. 좋다, 절실하다고 치자. 다음은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가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 멋진 몸매는 절대 공짜로 얻을 수 없다.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멋진 몸은 원하지만 고통은 원하지 않는다. 고통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그래서 지방흡입술이니 이상한 약 같은 것에 의존해 살을 뺀다.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원위치로 돌아갈 확률도 높다. 변화에서는 바로 이 두 번째 질문이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 평생 자신의 직장과 하는 일을 미워하면서도 그냥 그대로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다. 직장을 옮기거나 직업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고통은 싫어한다. 마지막 질문은 새로운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는가이다. 사실 운동만으로 살을 빼기는 어렵다. 아무리 땀을 흘려도 300칼로리 남짓이 소모될 뿐인데 이 정도는 밥 한 공기 더 먹으면 도로 아미타불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운동과 섭생이 중요할까? 뭔가를 꾸준히 하면 체질이 바뀌기 때문이다. 근육이 늘면서 대사량이 함께 늘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려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는 저절로 그런 음식이 먹히지 않는다. 모든 애벌레는 나비가 되길 희망한다. 그런데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트리나 폴러스의 책 꽃들에게 희망을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호랑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로 결심하면 무엇을 해야 하죠라고 질문한다. 노랑나비 애벌레가 대답한다. 나를 보렴,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내가 마치 숨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치는 결코 도피처가 아니다. 고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잠시 들어가 머무는 집이란다. 고치는 중요한 단계란다. 일단 고치 속에 들어가면 다시는 애벌레 생활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고치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비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란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야.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고수의 질문법에서 가져왔다. 책에서 저자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현재의 자신에 만족하며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고 이만 하면 됐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배우기를 멈추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 또한 저자의 생각에 동의한다. 인간은 알을 깨고 나오는 새와 같다. 새가 만약 알 속에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면서 만족했다면 하늘을 날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것이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 뱀이 허물을 벗듯 우리도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이 중요하다. 불치하문이란 논어에 나오는 말로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뜻이다. 저자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수치불문을 제안한다. 즉, 모르면서 묻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라는 말이다. 질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 질문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다. 질문은 단순히 궁금한 것을 묻는 행위가 아니다. 나의 생각을 정리해주는 도구이며 나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전달시키는 기술이다. 이 책은 질문의 쓰임새를 목표 달성, 인간관계, 성과 향상, 리더십 등 크게 4가지로 나누고 각 쓰임새에 맞는 효과적인 질문 방법을 알려준다.